그러면 김영남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최주희 선생님의 19세기 전반 도산서원의 재정 운영, 도산서원 전장기를 중심으로 논문의 토론을 맡은 경북대 사학과 김영나입니다. 이 논문에서 이제 주로 쓰인 사료인 도산서원 전장기는 내용 자체도 많고 책 수도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분석하기 어려운 사료입니다. 그래서 이수환 선생님의 연구 이후 여기에 대한 후속 연구가 거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료를 이용하여 논문을 쓰신 최주희 선생님을 통해서 이 분야의 연구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제 토론문을 읽는 것으로 이제 토론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의 349쪽. 페이지는 349페이지부터입니다. 최주희 선생님의 이 논문은 도산서원의 여러 공문서들을 통해 19세기 전반 도산서원의 재정 운영을 살펴본 논문입니다. 전록과 신례, 완의 등을 이용하여 도산서원에서 서원을 어떻게 운영하였는지를 알아보았고 주로 1824년 전장기를 통해서 도산서원 재정 운영의 실제 양상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19세기 전반에도 도산서원은 여러 문중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었고 부족한 재정은 여러 문중에서 빌린 돈으로 충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논문에 이제 다른 의견은 없지만 궁금한 점을 중심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2장에서 제시한 공문서들은 완의를 제외하면 이제 연도 미상입니다. 물론 내용에 따라 19세기 문서라고 추정할 수 있기도 하지만 전목과 신례, 완의의 내용이 시기나 사안에 따라서 수정되거나 없어질 수도 있고 모든 시기에 같은 규정을 적용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19세기까지 서원의 문제점을 개선하기가 쉽지 않아서 비슷한 내용의 공문서들이 작성되었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19세기만의 특징적인 것보다는 이전부터 문제가 된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 규정을 계속 작성하는데도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운영 규정 중에서 확실하게 19세기 후반의 상황을 알 수 있는 부분도 있으나 예를 들어서 1870년에 완의에서 회철서원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 부분 이런 부분도 있지만 도포를 입지 않은 사람은 원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말 것 이러한 규정은 완의뿐만 아니라 정민년의 신례와 계산년의 장록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19세기만의 문제인지 이전 시기부터 문제가 되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제시된 운영 규정 중에서 19세기만의 특징적인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발표자께서 이제 아까 이제 발표하실 때 정민년과 계산년에 대해서는 이제 연도 이제 추정을 하셨는데요. 계산년은 1833년 또는 1893년일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저의 견해인데요. 계산년은 아까 발표를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1833년일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827년 이후에 전장기의 로비 신공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요. 우선요. 근데 계산년 전목에는 노비 공전이 없어지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좀 잘 거두자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노비의 수도 1828년에 이제 제가 확인해 본 결과 1691명이 나오다가 1833년에 이르러서 이제 1100여 명으로 줄어들고 그 뒤로는 기하급수적으로 더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1893년은 너무 늦을 것 같고요, 시기적으로. 이거는 이제 제가 아까 발표를 들으면서 이제 생각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2장 마지막 부분에 전목과 신례, 완의가 작성되는 시기에 도산서원의 실제 재정 상태는 어떠했을까? 라는 의문을 제시하셨고 다음 절에서 19세기 도산서원 전장기를 중심으로 도산서원의 운영 주체들이 재정난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살펴본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즉 19세기 도산서원에서 재정난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논문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존 연구 성과를 통해서 18세기 후반에 이르면 토지나 노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과 여러 공문서들을 통해 도산서원의 재정 상태가 썩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19세기 전장기를 분석해 보니 도산서원의 재정이 어려워졌다고 3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 내용을 설명해야지 더 체계적일 것 같습니다.
또한 2장의 계산형 잘못 부분에서 노비 공전의 수가 심각하게 줄어든다고 하면서 정해년을 기준으로 시공수를 헤아려 거두라고 하였는데 왜 정해년을 기준으로 이 당시에 삼았는지 또 혹시 다른 공문서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세 번째는 3장의 표 4, 5, 6을 보면 도산서원의 수입은 대체로 돈과 곡식이었고 돈으로 지급할 것에는 돈으로 지급하고 곡식으로 지급할 것에는 곡식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도산서원에서 돈을 빌렸으면 돈으로 갚고 곡식을 빌렸으면 곡식으로 갚았습니다. 혹시나 도산서원에서 갚아야 할 돈이나 곡식이 부족할 경우 이제 돈 대신에 돈의 가치만큼의 곡식으로 또 곡식 대신에 곡식의 가치만큼의 돈으로 지불 수단을 바꿀 수 있었는지 실제로 그렇게 지불한 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19세기 당시는 화폐가 많이 쓰이는 시기고요. 실제로 이제 1800년 이후로는 도산서원의 노비 신공을 다 화폐, 돈으로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폐 비중이 곡식보다 더 높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도산서원의 재원에서 돈과 곡식 중 어느 쪽의 비중이 높았는지 또 시간이 지날수록 비중의 변화가 있었는지도 이제 궁금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앞에 질문과 연결되는 내용인데 표 7에서 19세기 전반 도산서원의 추수량을 제시하셨습니다. 이 추수량이 도산서원 전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이 당시에 이제 전국 1석에 몇 냥인지 쌀보리 한 석에 이제 몇 냥 정도라는 것들을 언급해 주신다면 도산서원의 재정에서 화폐와 곡식 중에 어느 쪽의 비중이 이제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었는지 또 도산서원에서 화폐와 곡식 중 어느 쪽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아가서 이 당시에 이제 조선족의 국가나 다른 기관의 재정력 모습도 이제 살펴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은 좀 우선 질문을 이러다 보면 나중에 답변을 못할 수가 있어요. 질문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좀 이원봉 선생님 밑에 전까지 도산서원의 멸류사를 하셨어요. 잠깐만 기다리시죠. 마이크를 좀. 318쪽에 보면 노비 숫자가 나오는데요. 구라고 그런 건 사람 숫자라는 뜻이죠. 단위를 제가 잘 몰라서 몇 구구를 아마 사람으로 취급하라고 물건 취급한 것 같은데 어쨌든 근데 4108구라고 그러는데 이 노비는 한 집안에 4000명이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외거 노비를 포함한 사람들이죠. 당연히 그런 건 좀 자료에 좀 밝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왜 제가 이 얘기를 했냐면요.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저한테 제가 이제 되게 자손이라는 걸 알고 니네 할아버지가 이렇게 나쁜 짓 했다 그런 뜻으로 보낼 것 같은데요. 노비를 4000명이나 데리고 있었다는 이런 유튜브를 만들어가지고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곤욕스럽더라고요. 어떻게 가렴 주거하냐 는 것도 아닌데 종을 4000명이나 데리고 있다 그러면 임금님도 궁녀가 4000명이 의자왕도 3000명이라고 부르는데 이거 말이 되는 소리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거는 발표 때 좀 교수님들이 좀 명쾌하게 밝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충분히 그건 이해할 만은 한데요. 이게 다 솔거노비는 아니고 외거노비가 포함된 숫자라는 거 정도 짐작은 가는데 318쪽에 노비가 4108으로 늘어났으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니 그거는 제가 솔거노비, 외거노비 제가 모르는데 몇 명쯤 저는 이 자료를 본 적도 없어서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발표를 하실 때 앞으로 그런 건 좀 구분을 하시든지 숫자가 정확히 안 나온다면은 말씀으로라도 좀 해주시면은 교육을 받는 분들이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고 아까 안 교수님께서 단위를 이야기하시면서 양도 이야기하시는데 저도 몇 가지 이런 이야기 할 때마다 공신들한테 토지 30결을 나눠주었다는데 결 소리가 여러 번 나오는데 결이 몇 평을 이야기합니까? 지금 보시면 몇 마디든지 그것 좀 그냥 좀 알려주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3000평 정도? 그 땅이 좋으면 좀 적을 거고 땅이 나쁘면 많고 한 3000평 정도 지금 그 정도로 보면 되고요. 또 동이란 나온 말도 무명은 동이라고 내가 뭉치라는 뜻인 것 같긴 한데
100필. 이게 무명 한 필을 가지고 100개가 있으면 동이에요. 근데 그게 100량입니다. 100필, 100달을요. 또 곡식 거 보면 각곡이란 말이 나오는데 각곡은 무슨 뜻입니까? 각곡은 곡식이 여러 개를 여러 가지 쌀보리콩 다 합쳐서 각곡이라는 건데. 그렇게 아니 사례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아까 교수님이 양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제 생각엔 이런 것 같아요. 그냥 이건 뭐 자료에 있는 거 가지고 이야기하면 370쪽에 보면은 저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370쪽에 보면은 그 건축비에 7,500량이 국왕서원 울산 국왕서원 이야기인데 7,500량이 들었고 도목수가 3년 동안 30량을 받았다 그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면은 3년에 30량에 1년에 10량 그럼 한 달에 대략 한 량 정도 친다면은 도목수면 그래도 최고 공사 책임자잖아요. 그 사람이 뭐 아무 못 봐도 지금으로 치면 월 100만 원 주면 안 될까요? 100만 원이라고 그러면은 7,500량이면은 75억이거든요. 실제로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맞을 것 같아요. 영주에 이산서원을 복설할 때 한 45억 원이 들었고 제가 듣기로 여기 여강서원도 한 50몇 억 들었다고 그랬거든요. 한 75억이라면 그 시간이 맞지 않나. 양을 아까 얼마쯤 되냐는데 제 짐작은 그냥 요 당시에 물론 뭐 인플레이션이 됐겠지만요. 그때 그 억지로 한 사람은 100만 원 정도 그런 거 맞습니까? 대가 아닙니까? 훨씬 적어요. 그러면 목수 임금이 아주 적은가요? 이 기록에 대한 여러 가지 조금 이해 차이가 있습니다. 울산 지역에서만 이게 특이하게 17세기 중엽의 동전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세로 환상하기가 되게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수환 선생이 이 글을 쓰셨는데 하나의 사례에서 우리가 인용을 하지만 7세기 말, 18세기 초에 되었어야 이제 정부 유통되는 거고 이 국왕서원 사례는 아주 예외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이거 아까 말씀하신 그렇게 환상하기가 되게 어렵고 아마 관련된 분들이 환상하시는 분 없지 않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게 규모인지는 제가 조금 제 답변 시간에 말씀드리고 생각이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 이야기를 한번 17세기 후반에는 도산서원 그 수입이 100,000석이라고 그랬는데 18세기 가면은 100석이 하루 줄어들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 결론은 어디에 소작인들이 제대로 소출을 상납하지 않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데 그렇게 안 될 수가 있을까요? 얼마나 안 돼서 10분의 1 줄었거든요, 그게. 예, 일단 그것도 이게 굉장히 궁금해서요. 얼마나 안 돼도 100석, 1000석 내던 사람이 100석도 안 됐다 그런 말이 이상해서 제가 알려드리고 보정하겠습니다. 안배우 선생님 저 뒤에 하나도 안 들리니까 저 서주희 교수님 말씀할 때 마이크를 좀 마이크를 네, 알겠습니다. 마이크를 좀 가까이 죄송합니다. 네. 마이크를 빼시죠. 바로 이렇게 문답하는 걸로. 네. 마이크 일단 크게 예, 그럼 두 번째 예, 정수환 선생님 첫 발표에 대해서 이남옥 박사님 논평이 있겠습니다. 두 분은 사실은 같은 역사학자들도 연구 분야가 좀 다른데 제가 알기로 한 분은 저 경제사를 중심으로 사회사를 하시고 이남옥 선생님도 사회사 하긴 합니다만 예론 중심의 제도사라고 말할 수 있죠. 그 두 분의 문제의식이 어떤지 보는 관점도 가만히 토론을 해보니까 다른 걸 봤습니다. 예, 질문 좀 부탁합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한국국학진흥원에 근무하는 이남옥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학술 회의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 논평문은 386쪽에 있는데요. 참고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논평문을 요약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산 선생님의 이 글은 퇴계 선생의 경제적 상황과 가게 운영을 분석하고 이를 도산서원에 적용한 것입니다. 정산 선생님은 퇴계 선생께서 이제 조부로부터 내려온 가산을 바탕으로 효율적 경영을 통해서 증식하였고 도산서원으로 대표되는 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 사회 환원을 실시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퇴계 선생 사후에 도산서원이 정착하기까지 국가와 조정의 후원이 있었으며 주변 토지 확보와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운영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논문에서는 이 주요한 선행 연구와 함께 이제 다양한 사료를 바탕으로 해서
거시적 관점에서 분석하였습니다. 그래서 퇴계 선생의 경제 상황과 가계 운영, 그리고 퇴계 선생 사후의 치밀한 회계 관리를 통해서 도산서원의 재정 운영에 대해서 쓰셨는데, 이 글에 대해서 저 역시 이제 크게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이 조선시대 서원 재정과 관련해서 깊은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문 드리는 것으로 그 의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이 글의 2장 1절을 통해서 퇴계 선생은 당대에 집 몇 채, 노비 150여 구, 전답 3천여 투락 등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치산 이재를 위해 토지의 매매와 수확물 관리, 노비와 재산의 유지와 지속을 위한 계속적 관심을 기울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조선을 대표하는 유학자 퇴계 선생에 대한 전통적 이미지와는 좀 다른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넉넉한 재산을 형성한 대부분의 그 당시 사람들이 이 풍요로운 삶을 영위한 것에만 몰두한 것과는 달리, 퇴계 선생께서는 도산서당의 건립 운영으로 대표되는 사회환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현재적 가치로 환산했을 때 16세기 퇴계 선생의 재산 규모는 이제 얼마나 되고, 이 도산서당 건립과 운영에 관련해서 사회에 환원한 비율은 어느 정도 될 수 있을까요? 이걸 본다면 이제 퇴계 선생이 적극적으로 이제 사회 환원, 그리고 이제 이 참여에 기여한 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퇴계 선생 사후에 도산서당을 이 서원으로 승원하는 과정에서 상덕사를 시작으로 전교당, 박약제, 홍의제 등 건물을 신축해야만 했습니다. 문인들을 중심으로 서원 건립을 위한 비용 모금 운동이 벌어지고, 국가로부터의 후원으로 도산서원이 만들어졌을 때 어느 정도 운영 가능한 재원이 마련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사로 대표되는 각종 행사 비용을 비롯해서 일상적인 운영 경비뿐만 아니라 문지발간, 부조, 서책 구입, 작물 구입, 그리고 건물의 보수 등으로 도산서원의 재정은 처음 확보된 재원을 치밀하게 관리하고 운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 도산서원에서 보유한 토지가 17세기에 13결, 18세기에 25결, 19세기에 30결이 된 것은 그 증가폭이 너무 큰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1606년에 건립되고 1677년에 사익된 도남서원이 1723년에 향사조차 치르기 어려운 재정 위기에 처한 것에 비하면 비슷한 시기에 도산서원이 보유한 토지는 약 2배가 되었습니다. 이는 처음 확보된 재원을 치밀하게 관리하고 운영했을 뿐만 아니라 공격적인 투자와 함께 꾸준한 기부를 통한 재원의 확충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388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예로 대전 탐방동에 위치한 한글 이름 똑같습니다. 도산서원 역시 이제 1693년에 설립된 이래로 서원 건립 주체 세력을 중심으로 주변 전답을 확보해 나가는 한편, 공주목으로부터 서원전 2결과 화전 5개를 획득받았고, 서원촌에서는 시탄을 공급받았으며 각종 구조를 통해 재정을 확충해 나갔습니다. 지금 저희 글에서 나오는 이제 도산서원 역시 재정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취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전장기 1619년조에 따르면 도산서원에서는 곡물 약 300석, 목면 약 340피를 회수하지 못했고, 1616년부터 1618년 특정 시점까지 연체 이자를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생각이 되는 게 1595년 유말근, 1617년 최수련의 안에 막지는 도산서원의 진 빚을 갚지 못해 토지를 상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조금 곤란했습니다. 도산서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그림자가 너무 짙게 드리워진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사학 연구자로 작동을계 예합을 연구하는 분인데 참 점잖게 이런 점잖은 토론을 오랜만에 혹시 마찬가지로 도산서원 지금 운영하시는 입장에서 궁금한 거 있으면, 다만 아까처럼 일일이 답변하지 마시고 제사를 한 달 미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도 학생들 밥은 어떻게 해줬는지 그게 왜 제가 자꾸 여쭤보냐면 오는 제가 서울에서 안내를 하다 보면은요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하고 자꾸 물어보는데 제가 잘 몰라서 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어려울 때는 어떻게 했는지 학생들을 소수서원 예를 들면은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소수서원은 이게 정확히 기록이 된 걸 제가 교육을 들었는데 3년간 학교를 이틀 여는 해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 서원의 그 도감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적어도 1년 중에 한 번도 학교 문을 못 여는 해가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도산도 그런 적이 있었는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아시면은 좀 알려주십시오. 그 관광객이 오시면은 저희가 이제 안내를 하는 게 있는데 자꾸 물어보시는데 대답이 아주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찾아보는 제주도구에서 말입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그런 사례를 보셨으면 답을 좀 준비해 주시고 이따가 좀 순서대로 아까 그 질문이 많으셔서 못 쳤는데 저도 질문 좀 하겠습니다. 그 최주희 선생님 발표하던 초기에 18세기 이후에 그 서원의 재정이 좀 점차 감소하고 19세기 이후에는 아주 어려워진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18세기를 꼭 집어서 이건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네. 그런 말씀했거든요. 제가 오늘 그 빨리 본방은 놓쳤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기술 문제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무슨 상관인지 정말 궁금해서 하니까 답을 부탁하고 또 관련해서 그 얘기는 정수환 선생님은 좀 관점이 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정 선생님 논문에서도 19세기 이후에 이렇게 세수 감소하고 재정이 어려워지는 게 나오거든요. 그런 이유가 말하자면은 하는 사업이 확장이 돼서 그런지 손님들은 많이 오는데 아까 어느 분 발표에서 수입이 그만큼 한정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 써야 되는데 하던 대로 계속 지출하면 빚을 질 수뿐이 없겠죠. 그런 이유인지 그것 좀 한 번 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린 방법에 따라서 세 번째 그 타이완 중앙연구원의 그 차이즈지가 이분 오늘 영상을 봤습니다만 두 분 사이에 저 지적 토론자가 안동대학 동양철학과의 정정무 교수님. 제가 소개하는 계보도로 말씀드리면 제가 2020년 2월에 퇴직을 했는데 제가 퇴직하고 나서 제가 하던 강의를 저분이 다 맡았어요. 사실은 공부도 다른데 말하자면 제 후임자로 안동에 오신 분입니다. 여러 학술대회장에서 만난 게 처음인데 우리 분야에서 우리 나이 또래의 선생님들이 그 다음에 저한테 치유하는 말이에요. 타이완에서 공부한 요 근래의 연구자 중에 정아무개처럼 공부 욕심 많은 사람 보기 드물다. 안동대학에 구원자가 있는가 보다. 안목 있는 사람이 있는가 보다. 그렇게 하는 그런 지하를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성이 안 가겠는데도 구원자는 아닙니다. 네, 그러면 이 차이 교수님의 논평에 대한 발표에 대한 정정무 교수님 논평 일단 답변까지 다 나왔습니다만 형식이 그러하니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책에 467쪽에 그런 논평문이 있습니다. 최시철 교수님의 논문에 대한 토론을 받게 된 안동대학교의 정종모입니다. 최 교수님의 논문이 큰 틀에서는 어떤 요영시의 주위의 역사 세계에 대한 어떤 책의 어떤 그런 구조를 내용적 구조를 가지고 또 다시 그걸 한국 유학에 적용을 해본 어떤 그런 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아는 선생님은 아니신데요. 제가 잘 아는 그 대만 친구의 친구기도 하고 또 근래 소개를 받아서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한국 유학까지 동아시아 유학을 연구하는 어떤 그 대만의 젊은 학자들이 꽤 많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동아시아 유학 그 가운데에서
한국 유학을 연구하는 그 학자들이 또 대만이나 중국에 아까 이제 발표하신 그 하효동 선생님도 그 중국에 계신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저하고도 이제 친구기도 한데 그런 어떤 중국과 대만의 어떤 한국 유학을 같이 연구하는 이런 어떤 젊은 학자들이 계속 어떤 이어져서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 점이 사실 이번 그 국제 퇴계학회의 어떤 그 발표자 모신 분들을 보면서 그런 점들을 개인적으로 많이 느꼈습니다. 예, 저의 논평은 그 논평문이 467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요. 그것에 대한 어떤 그 대답과 또 그것에 대한 번역문도 다 이제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467쪽의 내용을 읽고 예, 저의 논평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그 위잉스는 주의 역사 세계와 송명리학과 정치 문화를 통해宋대 유학의 특근 행도의 지향과 명대 유학 간의 강민 행도의 지향을 잘 포착하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퇴계 선생은 주자학의 신봉자이면서도 후 조광조 시대라는 특수성 때문에 두 가지 지향 어느 쪽으로도 완전히 경도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 퇴계에게는 그 특근 행도를 통한 숙이 아닌의 실현이라는 이상의 좌절에 따른 트라우마가 자기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퇴계의 선택이 결국 학문을 통한 어떤 도통의 수호 쪽으로 기울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위잉스의 송대 정치문화에 대한 논술은 그 유술선, 양유빈 등의 지리를 받았는데 이들 학자는 송대 유학에서 정치문화의 우선성이라는 그 여영시의 그 전제를 비판하고 내성 방면의 우수성을 고수합니다. 어찌 보면 퇴계의 출처는 정치문화라는 맥락에서 얼마간 거리를 지니고 또 성악 10도에서 나타나듯 역시 심성지학의 권리 또는 도체에 대한 체인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퇴계의 예는 도학으로부터 도체를 분리하는 철학자의 도통관을 비판하고 정치문화의 우선성을 강조하는 그 여영시의 주장에 대한 반론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선생님의 견해를 청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여영시의 그러한 어떤 여영시의 논의가 사실 이제 모종삼의 그 논의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기도 한데요. 결국에는 어떤 유학자, 그 성리학자의 그런 관점이라는 게 기본적인 어떤 가장 중요한 배경이 이제 정치적인 어떤 그런 맥락 안에 있다라는 논의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또 퇴계 선생의 그 예가 과연 어떤 여영시의 도식을 가지고 이제 볼 수 있는가? 그 최지철 교수님도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수정된 견해를 제시한 거였는데요. 그런 면에서 어떤 여영시 선생의 어떤 논지에 대한 반론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2번 퇴계의 출처에 대한 세밀한 연구를 진행한 한국의 전세영 교수는 퇴계의 출처와 정치적 고뇌라는 논문에서 퇴계의 출처에 영향을 미친 요소를 상세히 분석했는데 직무 책임의 고조, 분신간의 예와 의리, 군주의 현무, 천고자의 인품과 성향, 부친의 건강과 부모의 희망 여부, 세론과 조정 여론의 향배, 어전회의나 조정 내의 공격과 이간질 여부, 왕의 허락 여부 등 8가지 주요 요인과 퇴계의 질환, 조선 중기의 정치적 상황과 정치적 트라우마, 퇴계의 성격, 주자의 영향 등 4가지 부차적 요인으로 구분했습니다. 저는 이상의 요인 외에 도통의 계승자로서 퇴계의 자임의식이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선생님의 견해에 십분 동의하며 오히려 그 부분이 더욱 근본적 원인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국의 한영조 교수는 이른바 퇴계의 주기철학과 율곡의 주기철학의 면모를 그들의 출처에 연동시켜 논의하면서 율곡은 사회적, 정치적 삶 또는 활동적 삶을 지향했던 반면 퇴계는 종교적, 수도자적 삶 또는 명상적 삶을 지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도통의 자임자로서 퇴계의 면모를 감안할 때 그의 신중한 출처나 근거는 충분히 납득할 만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그의 사단 리발설이나 이의 활동성에 대한 긍정이 그러한 현실적 출처나 정치관과 이론적으로 조응한다고 보시는지요. 예를 들어 양명학의 만각의 성인 명제는 여민동락 또는 강민행도의 실천과 직접 연계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정도로 실천의 내재적 일관성이 퇴계의 철학에서도 유지된다고 볼 수 있을지요. 그러니까 퇴계 선생의 어떤 이에 대한 견해와 어떤 그 정치적인 그 선택 또는 출처에 있어서의 어떤 선택이라는 게 어떤 그 내재적인 연속성,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3. 내성매학 논리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특히 이른바 당대 대륙신 유학 진영에서는 정치 유학이나 제도 유학을 내세우면서 맹자의 철학이나 생명 유학이 중시하는 내성 외왕의 연속성 논리를 비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외왕의 우선성 또는 내성과 외왕의 분리를 강조하는 근래 대륙학계의 조류와 관련하여 그러한 주장의 가능성과 한계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또 그러한 견해가 누가 정치 사상에 어떠한 개발을 줄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또 근래 이제 그 내성 외왕의 논의에 있어서 이것을 이제 분리해서 보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그 특히 중국학계의 어떤 경향이라는 게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면은 어떤 내성 외왕의 어떤 의미, 일관성의 의미를 얘기하는 이제 최지철 교수님의 어떤 논의 같은 것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이제 이러한 어떤 연속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겠는가, 또는 이거에 대한 비판을 어떻게 이제 극복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어떤 궁금증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퇴계 선생에 대한 어떤 그 이론적 이해나 이런 부분에 부족함이 많아서 그 논평의 깊이나 이런 데 있어서 여전히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예, 논평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 교수님 논평 토론문에 대해서 저희 교수님이 답변을 보내왔는데 이따 제가 순서에 보면은 제가 대독을 하면서 이 논문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저 나름대로의 이해를 몇 가지 고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 논문 발표가 역시 영상으로 안타깝게 한 것이 중국 샤먼 대학의 시혜자오동 교수의 전문 연구자입니다. 주자학의 중심전리설이라고 해서 주자학의 중국의 경우에는 남성 원명 명나라 초중기에 끝났고 그 다음에 조선으로 한번 전이가 돼서 중심이 옮겨갔고 그것이 이른바 우리나라 16세기와 17세기 초까지의 퇴계와 율곡 그 시대 이후에 그 영향을 받은 분들인데, 그러나 17세기 중엽 이후에는 조선보다는 일본으로 중심이 옮겨갔다 하는 것이 주자학 중심 전이설의 요약입니다. 그것을 그런 논의가 요즘 그 중국 학자들 사이에 여러 있는 것을 최근에 저도 다른 논문에서 봤는데, 오늘 이 시혜 교수의 발표를 통해서 중국 베이징 대학의 전라이부터 이러한 얘기가 진행이 되고 또 그에 대한 강론도 좀 많이 다른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혜 교수의 논문에 대해서 우리 나대용 박사님이 여러 번 여러분들 국제퇴계학회를 통해서 보셨겠지만은 우리 이 나 박사님도 우리 퇴계학의 중심인데 저는 그야말로 제가 존중하고 외경하는 맹장입니다. 사실은 제가 질문 하나 하기가 어려울 정도, 겁이 날 정도로 좀 사나운 분이에요. 이 시샤오동 교수에 대해서도 이거 제가 기대 이상의 논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건 답변이 없어서 아까 몇 번 말씀드린 대로 이건 우리끼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나대용 박사님의 질문 던진 거에 대해서 저하고 조정무 교수님이 이건 오늘 좀 얘기 좀 하고 넘어가자 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얘기를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거고 우리끼리 의견을 나눌 수밖에 없다는 그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비로소 지정 토론은 다 끝났고 다시 발표자 선생님들이 수고를 하셔야겠습니다. 나 선생님 토론 이거 미안합니다. 제가 이따가 요즘 자꾸 나무에서 떨어져요. 나 박사님 토론문 소개 부탁합니다. 예, 지금 소개받은 나대용입니다. 사유동 교수님의 주자학의 중심 전이설, 그래서 동아시아 시각 기준에서 고찰한 논문이라는 건데요. 논문 내용을 전적으로 이제 파악하려면은 좀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 좀 사유동 교수님의 논문을 좀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읽으면서
사회동 교수님이 어떤 논문을 썼고 거기에 대한 저의 그 몇 가지 논평을 하는 거로 대신하겠습니다. 531쪽에 제 논평문이 있습니다. 사유동 교수님 이하 논자로 칭하겠습니다. 의 주작의 중심 전이설 동아시아 시각 기준 고찰은 전라이 교수의 두 가지 언급에 기초하여 이를 더욱 보완하고 확장시킨 논문입니다. 전라이 교수의 두 가지 언급이란 첫째, 이퇴계의 사상은 주작의 중심이 16세기에 한국으로 옮겨졌음을 보여준다. 그 출처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 1번에. 둘째, 하야시 라잔의 출현은 17세기 이후에 주작의 중심이 일본으로 이전되기 시작했음을 상징하며 주자학은 이때부터 일본에서 진일보한 발전을 이루었다. 역시 출전이 있습니다. 요 두 가지 전라이 교수의 언급, 요걸 기초로 해서 논자는 본 논문에서 이상의 두 가지 전라이 교수의 언급을 기초로 하여 이를 발전시켜 하나의 설, 주자학의 중심 전이설을 만든 것입니다. 논자는 이를 임시적인 가설이라고 말함으로써 본 논문에 지속적인 엄격한 논증과 논리 전개를 추가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본 논문은 전라이 교수의 어떤 선언적이고 직관적인 두 가지 언급을 검증 가능하고 믿을 수 있는 학설로 만들고자 하는 논자의 시도인 것입니다. 동아시아 한중일 삼국의 성리학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은 누구나 조선의 이황과 일본의 하야시 라잔을 잘 압니다. 그러나 전라이 교수의 위 두 가지 언급은 이황과 하야시 라잔이 조선과 일본을 대표하는 두 성리학자라는 의미를 훨씬 뛰어넘어 이황과 하야시 라잔의 존재는 주자학의 중심이 조선과 일본으로 전이되었음을 의미한다는 주장이기도 한 것입니다. 논자는 이러한 전라이 교수의 주장에 적극 동의하여 이를 검증 가능한 정설로 만들어 보겠다는 것입니다. 논자는 이 논문을 가설이라고 말한 바 있는데 그 이유는 이 논문의 설이 검증되어야 할 부분이 결코 적지 않음을 예상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토론자가 보기에 이 논문의 가설을 완벽하게 검증하는 작업은 결코 짧은 시간 안에 몇 차례의 작업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이 논문의 세밀하고 완벽한 검증 작업은 추후로 미루고 다만 여기서는 비교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몇 가지 지적하는 것으로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첫째, 본 논문은 주자학 중심 전이, 주자학 중심 전이라는 항목을 설정하여 이들을 자세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론자가 보기에 본 논문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한 항목은 주자학이나 중심, 전이, 주자학 중심 전이 등이 아니라 주자학의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자학의 범위는 넓고 넓습니다. 이 넓은 주자학에서 무엇을 중심으로 볼 것인가? 수많은 주자의 언설 중에서 과연 주자학의 중심, 즉 핵심은 무엇인가? 이 부분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이 혹은 이동한다는 것은 도대체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자학의 중심은 주자 철학의 핵심이면서 중국인, 남송, 원, 명, 청들을 감동시켰고 한국인, 조선을 감동시켰으며 일본인, 독과 막부를 감동시킨 바 있는 그것이 주자학의 핵심이라고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자학의 중심의 전의를 논하기 위해서는 주자학 중심의 본질을 가장 우선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그런데 본 논문에는 주자학의 중심이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본 논문에서 언급된 비주자학 혹은 반주자학과 주자학의 구분이 위에서 말한 주자학의 중심의 차원에서 보다 명확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육구연과 왕수인은 과연 주자학의 중심을 어떻게 보았으며 그들은 왜 주자학의 중심을 반대한 것인가? 그들이 반대는 과연 정당한 것인가? 이 문제는 주자학 중심의 제1차 전의에서 조선의 이황이 양명을 비판한 것이 정당한 것인가? 라는 문제와도 연결됩니다. 세 번째, 본 논문은 나음순을 중국에서의 주자학의 중심의 최후 보루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음순의 사상은 주자학의 중심 차원에서 어떻게 평가될 수 있을까요? 과연 나음순의 리기 일물설은 주자학의 중심을 잘 계승 발전시킨 것인가요? 나음순의 리기 일물설은 이황에게서 혹심하게 비판을 받은 바 있는데 그렇다면 이황 주자학의 중심을 잘 계승 발전시킨 것인가요? 이황은 주자학의 중심을 잘 계승 발전시킨 것인가요? 네 번째, 저는 육구연과 왕수의 나음순뿐만 아니라 이황, 이의 철학도 주자학의 중심의 차원에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천하의 교수는 이황의 사상은 주자학의 중심이 16세기에 한국으로 옮겨졌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천하의 교수는 어떤 이유에서 이인은 언급하지 않고 이황만을 언급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여섯 번째, 논자는 전나이 교수의 주자학 중심 1차 전의설에 동의하면서 이황과 기대승의 사단칠정 논쟁은 주자학의 중심이 한국으로 옮겨오기 시작했으며 이와 성운의 사단칠정과 도심 인심 논쟁은 주자학의 중심이 한국으로 완전히 옮겨졌음을 나타낸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저는 주자학의 중심의 전의의 시작과 완성이 이러한 논쟁을 한 결과라는 논자의 주장에 동의하기 힘듭니다. 사실 이 얘기는 너무 방대한 얘기여서 얘기를 하자면 한참 계속 길어질 수 있는 그런 논평문이어서 여기서 제가 카트를 했습니다. 더 이상 질문을 하다 보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논문이 제대로 의미를 전달하려면 주자학의 중심이 뭐냐, 그리고 그게 어떻게 조선으로 옮겨왔고 그게 어떻게 일본으로 갔냐라는 얘기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기초부터 여기는 좀 무너져 있는 논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중국 시 교수 꼭 모셨어야 하는 자리인데 참으로 아쉽습니다. 동의하시죠? 아무도 동의 안 하시는 걸 보면 네, 그럼 진행 순서 가겠습니다. 최주희 교수님 각종 질문들에 대한 효율 좀 답변 부탁합니다. 네, 효율적으로 답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경제 분야 파트에 논문 발표를 요청을 하셔서 전자기 분석을 하기는 했는데 아직도 풀어야 되는 숙제도 많고 사실 이제 분석해야 되는 전자기 자료들도 19세기 후반, 20세기 전반까지 상당량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것까지 분석해서 전체적인 얘기를 하려면 앞으로 이 자료만 가지고도 박사 논문 한 편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지금 토론해 주신 내용 기초로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그 향촌에 있는 문중 자료들의 연구 문제점은 그것이 간지만 나와 있고 사실 연대를 알기가 어려운 자료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경제사 자료들이 그런데요. 추수기 같은 경우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0년 단위로 이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18세기 자료인가 19세기 자료인가까지도 헷갈릴 때가 있고 심지어 20세기 자료인데 그 형식을 조선시대처럼 축 써온 자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선 후기 자료라고 얘기할 수 없는 20세기 자료들도 사실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고 지금 남아있는 도산사원 보문서 중에 이제 완이라던가 척정, 고목 이런 것들도 기존 연구에서 정확하게 서력을 언제나라고 검토한 내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유동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18세기와 19세기에 큰 변별을 할 수 있는 중앙의 어떤 제도적인 조치 이런 것들이 있다면 구분할 수 있겠지만 이제 향촌에서 이뤄지는 어떤 큰 사건이 아니고서는 이 시기를 좀 추정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법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누가 썼는지 필치를 가지고서 그 문서와 그 다음에 이제 간지 서력을 알 수 있는 문서와 대조해서 그 작성자를 기준해서 연대를 추정하는 방식이 가장 유력한데 현재로서는 제가 원자료를 다 일일이 국학진흥원에서 검토하지 못하고 이제 텍스트 파일로 되어 있는 것과 이미지 자료를 봤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향후에 보완해서 완이와 전목 신예의 그 연대 비정은 할 수 있는 한 전장기를 보면서 추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계산료는 1833년이라고 비정하신 것은 저도 말씀해 주신 의견을 이렇게 공손히 받고 1833년으로 가급적 상정을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지금은 확답할 수는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19세기 전장기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그 절목이나 완이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게 본색으로만 춘수곡과 추수곡을 걷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토지에서 위토와 서원전에서 거두는 곡식은 이것은 반드시 동전이 아니라 작전가가 아니라 곡물로 순수하게 걷는 형식이 이제 눈에 띄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곡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전에는 많이 나오는데 이 19세기 자료에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전에 대한 비중이 커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확연한 차이이자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824년 아까 표에서 보시면은 표 5번에 보시면은 이게 그 이제 336쪽이거든요. 거기 보면은 이 노비 신공전으로만 이제 속전도 포함할 경우에는 1073냥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청대일기에 1000냥 정도라고 노비 공전 얘기했었던 거랑 얼추 속전이 포함되긴 했지만 그 정도로 유지가 되다가 이게 계속 갈수록 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동전은 한 1000냥이라고 했을 때 곡식 같은 경우는 전곡하고 각곡 등등을 하게 되면은 한 뭐 120석, 130석 정도 내외가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 이제 차이를 어떻게 볼 것이냐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양이라고 하는 동전과 한 양의 값을 얼마로 볼 거냐 이 문제가 남죠. 그래서 이때 이거를 이제 말씀을 다시 드리면은 곡식 100석, 그 다음에 동전 1000냥이라고 치면 1000냥에서 한 냥 값을 곡식이라고 하는 쌀 한 성의 값이 1808년에 만기호랍니다. 그러니까 중앙정책에서 파악한 이제 순조한테 친정할 때 그 바친 신상규가 바친 만기호람이라고 하는 제정 백서에 보게 되면은 쌀 1석당 동전 5냥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제 만약에 이거를 굉장히 거칠게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도정하지 않은 벼와 쌀하고도 구분이 돼야 되는데 일단은 1000냥을 석당 5냥이라고 하는 만기호람이 기준가로 하게 되면 아주 거칠게 이것은 쌀로 치게 되면 200석 정도의 규모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각복 100석과 그 다음에 동전가에 해당하는 1000냥을 쌀로 환산해서 200석 정도로 하게 되면 도산서원이 1824년 당시에 가지고 있는 전체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대략적으로 쌀 300석 정도, 물론 여기는 각곡도 포함하지만 이수환 선생님도 이거를 그냥 각곡으로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통계를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300석 정도라고 이제 환산할 수 있고, 그럼 이 300석이 어느 정도의 규모인가라고 하는 궁금증이 드실 것 같습니다. 이걸 가지고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 생각을 해보다가 이게 대동법이 시행된 다음에 이제 대동사목에서 대동사목이라고 하는 대동세를 지출하는 이제 그 절목이 마련이 됐는데요. 이 대동사목이 재밌는 건 뭐냐면 공물감뿐만이 아니라 지방에 유치국을 둬가지고 지방의 감사, 그다음에 수령이 쓰는 그런 관수, 그러니까 판공비도 다 책정을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지방의 큰 고을 같은 경우는 쓸 수 있는 경비를 400석, 대동세 중에서 일부를 떼가지고 지방에 경비로 쓰게 이제 그 예산을 확보해 놓게 하는 게 대동법의 중요한 의미인데, 그래서 이제 예산으로 큰 고을은 400석, 그 다음에 중간 고을은 230석, 작은 고을은 150석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대읍과 중읍 사이에 있는 정도의 300석 정도의 규모가 해당이 된다라고 아주 거칠게 얘기할 수 있어서 이게 굉장히 적은 규모가 아니고 한 고을, 그러니까 한 중간 고을 정도 되는 고을에 그 경비 정도 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그 19세기 초에 이 정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가서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해년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년 용마기가 남아 있는데, 저는 이것을 한 1870년대의 자료라고 저 스스로 이제 그때 이제 자료들을 검토하면서 봤는데, 이거는 좀 따져보겠습니다. 근데 전자기를 중심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정해년을 이렇게 언제로 검토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추후에 이것은 보완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19세기 이제 19세기 도산서원에서 재정난이 있었던 거를 전제를 하면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절목왕이 심리에 이런 게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지 않겠느냐, 맞는 것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과관계를 따지라고 한다면 오히려 절목과 왕이 심리에 이런 것들이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전반의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절목들이 이렇게 쭉 만들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이걸 쓰면서 그 2장과 3장의 순서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잠깐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각 자료에 그 정확한 연대 지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운영의 구성원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원인들, 그리고 원로, 그 다음에 보직 등등을 역할을 확인하기 위해서 앞장에 배치를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다시 원고를 수정할 때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부분에 보게 되면 이거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까 그 유사 선생님께서 질문하셨던, 아니 왜 그러면은 뭐 19세기까지 토지 결수가 30견으로 늘어났는데 걷는 추수국은 줄어들었느냐, 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요.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네. 요거는 319쪽을 보시면요. 이거 가지고 질문하신 것 같아요. 이걸 보시면은 319쪽 둘째 문단에 보시면은 여기에 그 토지 결수가 1619년에는 13결인데 18세기에는 20결, 1819년에는 30결로 증가했는데, 그리고서는 재정 구조를 보게 되면은 이게 16세기 말에는 500여석인데 17세기 후반에는 1000여석. 근데 왜 18세기에는 40에서 100석, 200석, 왜 100석 이렇게 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잖아요. 그쵸? 예,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1000석이라고 하는 500석, 1000석은 뭐냐면 수입이 100석에서 200석밖에 사실 안 돼요. 근데 이거를 심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이자를 해서 전당을 잡히고 심리 활동을 해서 이 심리를 한 것까지 계속 늘어나서 자본 액수가 이 정도입니다. 근데 사실 이거 잘 못 받아요. 그래서 이 못 받은 것을 계속 탕감해주거나 남겨두는 것 때문에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게 그 보시다시피 18세기 초에는 40에서 100석, 가끔 200석, 100석 이렇잖아요. 사실 크기가 별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19세기에 30견을 늘어났으면 그래도 물리적으로 평수가 늘어나니까 좀 수입이 많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잖아요. 충분히 가능한 질문이시고요. 여기에서 이제 생각할 것은 두 가지인데요. 19세기에 이제 경제사에서 쭉 하는 얘기가 추수기에서 생산량 얘기를 논제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19세기 전반부터 후반까지는 U자국을 그린다고 해서 생산량이 계속 떨어집니다.
이거는 중앙의 세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토지 면적에서 거두는 생산량이 19세기 전반부터 후반까지 떨어지다가 20세기 초부터는 다시 상승선을 타는 U자국을 그린다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것도 그런 추세를 보여줘서 생산량의 감소가 일단 작용을 한 게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건 좀 얘기가 들기 조금 어떻게 좀 껄끄러우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도산서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빚을 진다고 했잖아요. 그건 서로가 경제 공동체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소작인이 누구냐면 노비가 아니라 이제는 같은 친족이에요. 그래서 진성희 씨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양반댁에 좀 이렇게 경제적으로 한미한 그런 분들이 자기인으로 갑니다. 이제 그러니까 소작을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애매한 거예요. 서로 아는 사이에 받는 게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래서 못 받는 것 때문에 노비공도 못 받고 330쪽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중간에 보시면은 이 절목에 330쪽에 이게 완이에 보면 이게 1870년인데요. 중간에 보시면 원의 토지에서라고 되어 있어요. 원의 토지에서 거두던 것으로 전부터 받지 못해 원부에 기재해 둔 것은 일일이 조사에 내어서 바치지 않은 자기는 재임이 주관해서 성명을 적어두고 빠짐없이 도촉하고. 이 얘기는 뭐냐면 계속 못 받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왜 못 받았을까? 저보다 오히려 더 잘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산서원은 지금의 약간 교회 같은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경제 도덕 공동체이면서 예의적인 구조를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그러니까 돈이 없을 땐 또 그 문중에서 꾸는 거죠. 그런 느낌을 저는 좀 받았습니다. 이 답변을 들으니까 질문이 자꾸 더 생각나는데요. 네, 저 토론자장 괜히 맡았다는 토론자로 나설 걸, 그런 후회가 드는데 이미 늦었고, 제가 드는 질문만 말씀드리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나중에 저녁 먹는 자리에서 혹시 부상해 보이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서원에서 심리를 했다는 말씀을 했는데, 물론 좀 소식이 많으면 싸도 그냥 있을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 좀 구제해 주듯이 하면은 빌려주면은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면 이자를 받아야겠죠. 그럼 어떤 사람들한테 빌려줬느냐? 네, 서원 출입하는 유생들이냐 아니면은 지역에 서원 가까운 데 사는 굽는 거 보고서 그럴 수는 없을 테니까. 그러나 이자를 갖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됐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나중에 두 번째 드는 질문은 뭐냐면은 두 분 선생님 발표 통해서 거기 나타나는 게 도산서원의 말씀 인수인계 회계 작포가 아주 철저했다는 말씀을 여러 군데 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요즘에 우리의 사는 정서와 예전분들이 가졌던 정서는 다르리라고 봅니다만, 그것이 인수인계가 엄정하려면 우선 제일 중요한 건 숫자가 맞아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숫자가 맞지 않은 것이 용인이 됐었느냐는 문제가 그 다음에 남을 거고요. 하여간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제가 아까 18세기에 그걸 떨어진 이유 그건 제가 나중에 따로 듣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얘기를 먼저 올릴 테니까. 그러면 그거 하나만 잘 말씀. 그다음에 시간 나누면 되겠습니다. 조답해서 다 미안합니다. 정수환 선생님, 아주 우리 이남호 박사님이 점잖게 질문하셨는데, 답변 부탁합니다. 네, 점잖게 질문할 이유가 있는 것이요. 제가 이 글을 쓴 것은 전장기를 하나씩 분석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들어 말씀하시죠. 기존에 우리가 안동이나 도산서원이라든지 태계 선생 연구에 대한 그런 축적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터닝 포인트가 어쨌든 1979년에 나온 이수근 선생의 그 분쟁의 분석을 통해서 태계 선생 댁에 많은 노비와 다수의 토지가 있었다 라고 하는 논문을 상당히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간으로서 바라봤다는 게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고요. 뜻하지 않게 그와 관련돼서 뒤에 저희 다른 방향으로 논쟁이 흘렀던 것은 차지하고, 제가 주목했던 것은 두 번째입니다. 그 쓴 다음에 20세기 때 서원이라든지 이런 연구와 관련해서 지역의 어떤 해계본이라든지 향권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경쟁을 하는 수단으로서의 서원, 또 그 인물을 가지고 또 권력을 다투는 그런 모습의 지역 사회에 대해서 자꾸
20세기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모습만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조선이 500년 갈 수 없고 또 임진전쟁 이후에 250년 갈 수 없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저는 최근에 이 지역사회 갈등이 있겠죠. 가족사회 갈등이 있고 그렇지만 그걸 계속 지속 가능하게 했던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출발이 79년 그 논문을 봤을 적에 그렇게 퇴계 선생님께서 뭐 속된 말로 많은 가설을 가지고 있다고 이걸 본인을 왜 썼겠느냐 과연 무엇이 있을까라고 했을 적에 눈에 들어온 것이 이제 서당이었습니다. 서당이 있고 서당을 읽는 것이 이제 소원이 되는데 그런 측면에 봤을 적에 제가 조선 후기를 지금 현재의 사회사적 관점으로 보게 되면 호야 협동의 가치라는 것이 지역사회에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 호야 협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들은 무엇일까라는 여러 요소가 있지만 이른바 이제 커먼스라고 해서 공유 자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회 공유 재산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어쩌면 소원이 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다시 역사안에서 그런 측면의 얘기를 풀 적에 퇴계 선생님께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으신 지산이제의 지혜와 방향성을 캐치하시고 또 본인께서 지산이제 열심히 또 하시고 항상 당신을 위해서 이것들을 서당이라고 하는 그런 키워드 사회적 공유 자산으로서 만들고 싶었던 거겠죠.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본인이 모든 아까 이남선생님 질문하신 대로 모든 펀드를 다 들여서 서당을 번듯하게 지을 수 있죠. 하지만 관련자로 부족하긴 하지만 퇴계 선생님께서 이 서당의 이 공유자산 나 혼자만이 아닌 지역사회 많은 사람들 혹은 다수의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공유의 자산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들을 의미를 부여해보고 싶었습니다. 설명하자면 지금 불우이웃 성금을 낼 적에 LG에서 10억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0명의 사람이 10억을 만드는 것과 LG에서 10억 만드는 의미가 상당히 차이가 큽니다. 비유하자면 그런 측면을 생각한다 그러면 이 도산 서당에 있는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으나 아까 서시를 짓든 또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그러한 의미로서 한번 바라볼 수 있지 않겠냐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남선생님 질문하는 과연 그 퇴계 선생 재산 중에서 몇 %의 얼마가 이 도산 서당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갔느냐 하는 것은 절대 자료적 제한이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퇴계 선생님께서 당대에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후의 자료를 가지고 가설을 만들어 보는 과정 중에 있는 거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첫 번째 터닝 포인트와 함께 두 번째 21세기 와서는 이 공유 자산, 호야 협동으로 지역을 볼 적에 퇴계 선생과 도산서당, 도산서원을 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일종의 가설로서 좀 거칠게 거시적으로 서술해본 그런 시범적인 지도가 되겠고요. 그 취지가 국제학술대에 좀 맞다고 말씀하셔서 열심히 말씀을 드려봤는데 조금 그 디테일한 그 논거를 보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지만 두 번째 아까 그 말씀하신 관련해가지고는 사실은 그 도산서원 같은 경우는 18세기까지 저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었다고 보는데 19세기는 아까 최지우 선생님 말씀하셨던 모든 조선의 서원이 다 19세기 이후는 파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도동서원이라든지 이렇게 시장서원 다른 서원을 봤을 적에도 19세기는 거의 이제 파격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게 지금 이나우 선생님 정확히 말씀하셨지만 소서원이 그래요. 서원에 있는 토지를 그 유생들에게 주지 말라고 해요. 최지우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왜 못 받아냅니까? 이자도 못 받아냅니까? 그래서 서원을 아예 가지 말라고 다 규정해 두게 됩니다. 그래서 하천민이라든지 멀리 사람들에게 줘서 정확하게 받아내라고 하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건데 도산서원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이유로 해서 세금을 못 받게 되고 또 이자를 못 받게 되니까 끊임없이 탕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라고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이자 못 내서 땅을 팔았느냐? 그러한 이유가 작용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실은 도산서원에 많은 토지가 노비가 있지만 관련된 공사가 지금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선생님들 뭐 다 아시겠지만 광명시에 있는 자료 대부분이 좀 20세기 이후 자료이고 그 전에 그것은 전장기 빼고는 제가 연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적출해서 이렇게 이제 유지 지속하기 위해서 운영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고요. 두 번째는 도산서원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제도라는 것은 유지가 되다가 흐트러지면 다시 또 유지가 되는 그런 부침을 거듭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호의 활동을 그걸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힘이 더 세다는 거죠. 그 키워드는 엄격하게 관리하자라고 하지만 선언적인 거예요. 그게 잘 안 지켜집니다. 30년마다 또 흐트러지지 않습니까? 그럼 또 누군가 나타나서 다시 그럼 좋은 작업들을 하게 되고 그것들이 최지선생이 지금 강조하고 있고 우리가 주목하는 많이, 절목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게 공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는 겁니다. 그것들이 이 지역사회가 함께 호의 협동하는 가치이고 그것이 앞으로 21세기 제가 보고자 하는 서원과 퇴계 선생의 가치가 아닐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적인 답변 감사합니다. 저
세 번째 정정모 교수님 지리에 대한 대만 차이 교수의 논평문이 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독을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소리내서 읽거나 여러분들이 눈으로 읽거나 마찬가지라고 반드시 댁에 가서 읽어보시기로 대신에 이 논문의 그 바탕이 아까 샤먼 대학의 슈샤오토 교수의 논문의 바탕이 베이징의 천라이 교수의 또 제가 밑에 있었다면 이 논문의 바탕에는 우리말로 여영시라고 읽는 윙스 이분은 북역에 청와대학다에다가 나중에 중화인민공화국 설립 보시기쯤에 하고 홍콩 가서 홍콩에서 친구의 학생인데 거기 졸업을 하고 나중에 박사학위를 미국에 가서 공부합니다. 그리고 하버드 대학의 박사고 나중에 콜롬비아 대학과 프린스턴 대학에서 중심 교수를 하고 만년에 이 시한테는 홍콩 대학에 가서 부총장을 여러 해 했다고 했는데 이분이 말하는 특권과 강민이라는 말하자면 군주다운 임금을 만들고 군주다운 임금을 걸고 그런 시대에 백성을 깨우쳐서 말하자면은 대동세계 만들어가고 이상세계 만들어가고 하는 게 내성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외왕으로까지 나가는 그러한 논리다 하는 게 윙스 교수의 기본 이론인데 대체로 윙스 교수에 대한 설명을 조금만 더 하면은 이분은 1930년에 나서 제가 잠시 우리나라에도 이분 책이 번역돼 나온 게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작년 2021년에 우리 나이 92세로 세상을 떠나고 생전에는 중국의 모정삼 교수, 타이완에 와서는 모정삼 교수, 그리고 중국 대륙에는 중국 철학사를 지은 홍유란 이후에 제일 많은 세계적인 중국 학자다. 그리고 특히 구미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주로 미국에서 대학 교수 생활을 하고 거기는 정치 교수직이니까 아주 오랫동안 했거든요. 한 20여 년 전에 이분이 주희의 역사 세계라고 하는 두 권의 책을 간행을 했는데 그게 약 12년쯤 되나 봅니다. 서울대학에서 서울대 철학과에서 공부한 이원석 박사가 번역한 것이 이만한 벽돌책 두 권입니다. 오늘 퇴계학 수상 같은 한영철 교수의 성악집도 해설서에 양물치만 3배쯤 되나 봐요. 제가 그 책 나온 뒤에 그걸 읽느라고 한 반년은 걸렸나 봅니다. 페이지가 안 나가는데 얘기의 중심은 뭐냐 하면은 중국 유학이 내성과 외왕의 양쪽 길이 있다고 한다면 오정삼이 이전에 있던 것들은 주장하게 주류는 내성의 도덕적 자각과 확충에 거기에 비중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윙스는 그 주장이 내성 외광의 길로 가는데 주장하고 그걸로 그치지 않는다. 임금을 성분으로 만들고 좋은 이상세계를 만들기 위한 그런 논의를 했고 그래서 주자가 갖고 있는 현실관이 그래요 의미가 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차이 교수는 퇴계의 학문을 윙스의 관점에서 그 의미를 해석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것을 바탕에 깔고서는 차이 교수의 논문을 읽고 꼭 관심이 좀 있으시면은 지금도 서점에 팔리고 있습니다. 주위의 그 역사 세계라는 두 권의 책을 읽으시면은 좀 끌기를 요구합니다만은 우리 주자학에 대한 이해는 훨씬 더 깊어지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먼저죠. 나대용 박사님이 많은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여러 논의가 제가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퇴계학연구원에서 발간되는 퇴계학부의 중국 학자, 젊은 학자, 지금 성균관 대학의 포낙학위로 와 있는 여박사인가 봅니다. 이름을 봐선 여성이고 제가 아직 얼굴도 못 봤는데 이분 논문이 이번에 또 통과가 돼서 실행이 되다. 그래 이것이
천하의 주장으로 끝나지 않고 중국의 젊은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구나 하는데, 한 가지 나 박사님한테 좀 하나 요청을 한다면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주제하고 지적을 했거든요. 주장학의 중심이 뭐냐 하는 걸 이걸 따져놓고 그걸 갖고 주장학의 정리를 재단을 해야지. 사실은 중국 주장학하고 우리나라 16세기의 퇴일 시대에 그 일어나고는 여러 가지 상관성이 있습니다만, 중국의 하야시 라잔이나 중국 일본 토쿠가와 시대에 일본 주장학자들 간의 그 간격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중심으로 하는 것도 다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본의 주장학은 그렇게 사회적 영향이 중국이나 한국 같이 않고요. 이런 거를 우리 나 박사님이 본격적으로 글을 좀 쓰셔갖고, 시샤오동 교수의 논제뿐만 아니라 청나의 이야기까지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볼 수 있는 이야기를 21세기의 그 한국의 중진학자로서 그런 논문을 써가시면은 상당히 그이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의 연구 깊이도 높이는 여찰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어설프게 의견 주고받고 하는 부분은 그런 숙제를 나 박사님한테 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 박사님은 충분히 하실 분이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기대해도 되겠죠? 박수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상적으로 그리고 이런 토론문이 진짜 토론문이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길래 제가 드립니다. 자, 우리가 그 남은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중요한 행사가 요 뒤에 대회의실에서 만찬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청중 여러분들이 오랜 시간 지켜주신 거는 우리 이원봉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걸로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 안동대학에서 퇴직하신 행정학을 하시는데 저보다는 사실 우리 유학을 훨씬 더 잘 아시는, 가정에서 태생적으로부터 알고 계시고 실천해 오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안동대학에서 퇴직하신 이병각 교수님, 많은 분들은 아십니다만 우리 안동의 큰 위원이신 가라비 연일 선생 후손이시고 미라비 이재 선생의 조선에 계십니다. 간략히 소감 한마디 좀 말씀 부탁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김원중 교수가 우리 종선이 온 이용태 박사가 공로상을 타니까 꼭 와야 된다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왔습니다. 근데 오늘 6시부터 만찬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유교 사상의 확장성이라는 문제인데, 그 대개와 관련해서 보내는데, 특히 고문서를 갖다가 읽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지금 한번 어떤 분이 있고, 제가 우리도 못 읽는 사람인데 고문서를 문서를 갖다 놓고 이걸 갖다 번역해달라고 혼났어요. 혼나갖고 또 답답하고 안 되는 모습에다가 묵고 해가지고 교본을 해드렸는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것이 바로 미래와 연결되는 것을 글을 쓸 때 굉장히 많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특히 사회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특히 갖다가 그냥 들으시는 게 싫다. 사회 경제적 배경이 정치뿐만 아니라 정치에도 굉장히 중요하고 사상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지금 굉장히 소음을 시작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특히 소음 문제, 경쟁 이런 걸 다루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다음에 있어서 이 원생용, 원인용, 이것이 이제 굉장히 분석이 잘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자료도 없어요. 자료도 없고 어떤 경우는 웃겨갖기도 하고 이런 것이 많아가지고 또 대여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수서원 자료가 보다서원에 있다가 길린 기록이 있으니까 수서원에서 알아서 만들 수가 없으니까 돈을 줘서 하는
얘기했는데 이런 원인목 관계라든지 이걸 갖다가 해야 그다음에 제가 제일 관심 있는 것은 서울들이 서울의 호립이 문제를 갖다가 한번 짚어봐야 되는데 제가 부족한 독서의 암묵은 이게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구전해가 들리는 바에 의하면은 대외당 대상들 같은 분은 도산서원에 알다 보니까 문을 안 열어주고 문을 갖다 막고 계속 있다는 이런 있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1분만에 하고 있으면 5분으로 늘려버리는 마력이 있는데 진짜. 저녁은 따로 먹어야죠. 안 되면 사실 내일은 10시로 예정되어 있으니까 일단 내일은 오늘보다 늦게 와서 시작하겠습니다. 뭐 일단은 9시부터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9시부터. 남는 거는 많을 것 같아요. 아, 저거네. 저거. 그 시작은 9시 반. 9시 반부터. 9시는 말돼. 8시. 아침 먹고 가자. 시작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이동봉 변호사가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하는데 답변들을 우리 교수님이 잘해가지고 저분들은 얼마나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저렇게 답변을 잘하실까 내가 계속 감동을 했었다는 말씀드리고 본체에 대해서는 내가 강의를 안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하여간 공부를 우리 국제트랙이야기랑 배우해가지고 많이 배우고 있는 진짜 이렇게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충분히 이야기하지 못한 부분은 문제의 제기만을 의미가 있으니까 조국 선생님, 나 박사님도 또 저를 그냥 한번 나는 의견으로 끝나지 마시고 앞으로 저 공론 반성에 저희를 최대한 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교육을 담당하시니까 도산서원 전장기 또는 그 이상의 다른 여러 자료들은 여러분들의 제자가 후배들을 통해서 더 깊은 연구가 이어질 수 있는 도덕 선생님들이 애써주시고 되겠습니다. 오늘 주제로 하는 퇴계 사상의 확장성이라는 것이 오늘의 일회적인 행사를 위한 제목이 아니고 앞으로도 길이길이 또 넓이와 깊이를 또 기대하고 있는 좀 많은 시간도 하고 싶은데 오늘 더 중요한 행사가 있다고 하니까 제가 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많은 얘기를 더 하지 못한 점 제가 미숙한 것이 많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참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끝났지만 하나 다시 오류를 좀 아까 그 포목에서 그 일동은 50필입니다. 그래서 일동은 100량이다 이렇게 적어놓고 혹시 문서에서 보실 때 이게 일동은 포목 50필 그래서 한 필이 2량 그래서 일동은 100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쌀 한 섬은 한 중앙에서는 5량 그래서 한 량은 3말 그러니까 한 말이 지금 한 3만 원 5만 원 하나요? 뭐 그렇다 치면은